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도 저희 청정한 제주도가 있어가지고 기후변화 학회가 여기 대면으로 학회를 할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기상과학원이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저희가 이 기후변화 학회에서 초청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은 기후위기 과학이 말하다인데요. 제가 산업계 분들을 만나보면은 그쪽은 어쨌든 예산 투자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언론이나 대부분 국민들을 만나보면은 하루 이틀 뒤, 일주일 뒤 예보도 못하는데 100년 뒤 그게 맞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그동안 과학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을 통한 기후변화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관측이 말하는 기후변화가 되겠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지구대기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100개국 이상의 관측소에서 온실가스 농도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미션인데요. 관측, 그 다음에 미래 예측에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환경정책 수립에 이 자료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보면은 이 관측소에서는 온실가스, 에어로졸 등 한 6가지 종류의 관측을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많이 보셨겠지만은 1980년, 89년에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글로벌하게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안면도, 고산, 울릉도, 독도 등의 관측소를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MO에 지금 안면도, 서울, 제주, 고산, 포항, 그 다음에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가 등록이 되어서 글로벌 트렌드를 작성하는데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50년부터 2018년까지 보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47%, 그 다음에 메탄은 한 240% 이상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증가는 실제로 공장 옆에 있게 되면 공장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오염됐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나 보면은 관측된 CO2는 배경 내기 농도와 지역별로 변화하는 농도 2가지로 과학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이 저희 안면도에서 관측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올리브색으로 표현된 게 그때그때 관측한 CO2 농도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프로세싱을 거쳐서 장기 트렌드를 나타내는 지역의 대표 농도 수준으로 장기적인 전지구 CO2 증가율을 반영하도록 저렇게 빨간색 선으로 해서 그것들 글로벌 트렌드를 하게 되고요. 또한 저기서 지역별로 나오는 변화 농도는 향후 중요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저렇게 오렌지색에 높게 나오는 고농도 사례를 분석하게 되면은 인접국과 저희 나라에서 얼마나 CO2를 배출하는지를 판정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면도, 고산, 그리고 울릉도에다가 저희가 기후변화 감시소를 과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안면도와 고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얼마나 오는지, 그 다음에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얼마나 오는지를 간접적으로 산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앞으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온실가스 증가는 기상 관측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이 굉장히 아이덴티컬한데 최근 5년에 가장 더웠던 해의 5순위 안에 최근 5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901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기온에 대한 각 온도별 월별 기온 표차를 보여주는 건데 2010년이 제일 더웠고 19년, 15년, 17년, 18년 순입니다. 최근 5년입니다. 올해가 아마 저 안에 또 들어가면은 2018년이 빠지고 2000년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을 보시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서피스 템퍼리처가 한 10년에 0.18도 정도 계속 0.18도 정도 올라가고 있고 해수면 온도도 10년에 한 3cm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이벤트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과학적으로는 의심하는 게 대부분 기상관측소가 도시 옆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도시의 온난화 효과를 받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그래도 과장이 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과학원의 연구는 아니고 이제 외국의 연구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런던의 사례입니다. 위쪽에 있는 갈색 선은 영국 런던의 중심이고요. 맨 밑에 있는 녹색은 외곽에 있는 농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한 2, 3도 정도는 더 높죠, 당연히 도시가.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트렌드가 굉장히 똑같습니다. 장기적인 트렌드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도시뿐만 아니고 농촌 지역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런 변동, 그러니까 아노말리를 보여준 중국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농촌 지역을 여러 군데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전부 다 증가 비율이 굉장히 똑같죠.
결국은 장기적인 기후변화의 트렌드는 도시화에 의한 효과라기보다는 그 이산화탄소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측적 증거에 의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미래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래 전망은 기후 강제력과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드는데요. 기후 강제력은 저희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인위적인 요소인 온실가스, 에어로졸, 토지 이용도를 다양하게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기후변화 예측 모델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기후변화 예측 모델은 기후 강제력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반응을 모의하는 수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날씨를 얘기하는 대기권 외에 직권, 물을 얘기하는 습권, 생물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표현하도록 구성된 수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실제로는 기후 모델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저 왼쪽 그림을 보게 되시면 기후변화 예측 모델의 발달 과정을 1단계부터 7단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1차 보고서부터 IPCC 5차 보고서까지 보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대규 모델만 하다가 해양과도 커플링을 하고 해빙, 그 다음에 뭐 황순환, 탄소순환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넣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작용까지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슈퍼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함으로써 저희가 이러한 기후 예측 모델의 신뢰도를 상승하고 그 다음에 최선의 전망을 갖기 위한 과학적인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은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과연 100년 예측이 가능한가?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자료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저희가 이번 6차 보고서를 위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일단은 1850년부터 2010년까지만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샘플로. 근데 저기서 보시면 회색 선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죠? 저게 우리가 예측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표현한 저 까만 점들은 과거 자료니까 관측값이 있으니까 관측값을 같이 플로팅 해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날씨 예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런 피크가 있죠. 이런 피크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피크는 굉장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초기 조건이나 굉장히 조그만 힘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맞추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위에 약간 장기적으로 트렌드에 해당하는 이 빨간 선은 5년 에버리지 한 건데 이 장기적인 트렌드입니다. 이것들은 좀 잘 맞습니다. 저 관측하고 비교해보시면은 맨날 저기 있는 까만 그래프하고 동그라미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보면. 하지만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있죠. 빨간색의 트렌드하고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트렌드복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은 그 밑에 썼는데 대규모 시간간의 평균 상태를 저희가 전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2100년이라고 할 때 210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는 2080년부터 2100년까지 한 20-30년의 평균을 얘기하거든요. 평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샘플한 건데 1900년부터 한 2100년까지 저거를 평균을 했을 때 기후변화 예측 모델은 몇 도가 나오냐면은 13.21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측 자료는 13.19도가 나옵니다. 차이가 몇 도냐면은 0.02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년도에 우리가 5.2도 상승한다고 하잖아요. 요거를 보게 되면 한 0. 몇 도 차이의 오차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내일의 날씨 예측은 정확하지 않지만 100년 후의 예측은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신뢰성이 생각보다는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기후 강제력, 인력 자료죠. 그것들은 저희가 인구 증가나 GDP, 그 다음에 경제 성장 방향 등을 고려해가지고 다양한 모든 경로들을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로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최신의 과학기술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한두 개의 모델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대다수의 모델이 참여하게 됩니다. 저기 밑에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게 저희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참여한 건데 이번에 6차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모델로 42개 기관 109개 모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모델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기후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저희가 과거 기후 수행으로 정확도를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관측 자료가 있기 때문에 1850년부터 해가지고 과거 2014년까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측 자료를 비교해봅니다. 얼마나 틀리는지, 정확도가 높은지 그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성 분석을 합니다. 각각의 모델이 과연 CO2 농도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전망을 할 때 그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두 개로 하게 되면은
비교적 많은 모델이 참여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모델별로 적어도 3개 이상의 앙상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백 개의 앙상블 예측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저게 아마 5차 보고서 때 썼던 것 같긴 한데요.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모델 결과를 다 플로팅한 겁니다. 저기 색깔로 칠해진 게 가장 높은 모델, 낮은 모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것들 다 포함하게 되면은 불확실성을 없애고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저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옵티멀한 결과, 그럼직한 결과를 미래로 예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현재까지의 과학이 말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이다.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강한 기후위기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클라이메이트 브리핑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지구 시스템이라고 되면 젠가하고 비슷하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개 한 개 따라 아주 불안정해지고 그것들이 계속 누적돼 간다고 치면은 이게 어느 순간 언스테이블해지고 이게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무너진다는 거고, 그리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문제는 뭐냐면 멈출 수 없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저기 보면 북극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태양 투발루섬, 아니면 대번 쪽 백화현상, 이런 것들이 2도씨 가지고 힘들다는 거고 1.5도 보고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보통 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말하는 게 티핑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게 이제 여러 가지 보통 그린란드에 있는 빙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북극, 남극의 빙상, 아마존, 그 다음에 대보초 같은 데를 나타내는데 주요한 기후변화의 티핑 엘리먼트가 저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티핑 포인트가 이 티핑 엘리먼트는 어떤 특정한 티핑 포인트를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저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 아이스 시트 같은 경우는 한 1.1도에서 3도 사이에 티핑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티핑 포인트가 넘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저 오른쪽 밑에 썼는데요. 급격한 체인지라는 겁니다. 이게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붕괴된다는 거죠. 젠가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캐스케이드라고 해가지고 모든 현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에서 빙상이 녹으면은 그것들이 아틀랜틱 메리디어널 플로우를 늦추게 되고, 그거에서 아프리카에서의 가뭄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더 커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리버서블입니다. 한번 빙상이 파괴되면은 다음 빙하기 때까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몇천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포지티브 피드백인데, 저희가 인위적인 배출을 멈추더라도 자연계에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증폭하면서 온난화가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과학적 증거를 아까 많이 얘기했는데 증거가 쌓여갈수록 티핑 포인트는 점점 더 가까워온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IPCC 보고서를 3차부터 해가지고 1.5도 보고서까지 이렇게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은 저 막대 그래프가 저 빨간색으로 가면은 티핑 포인트가 날아갈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2001년도 한 5도쯤이었어요. 빨갛게 되는 게. 근데 지금은 1.5도에서 된다는 거죠. 과학적 증거가 쌓여가면서 오히려 더 위기 상황이 더 커졌다는 거고, 그래서 현재 지구 온난화 계속되면은 그럼 1.5도는 언제 될 거냐? 보면 한 2030년에서 2052년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IPCC 보고서에 나온 건데, 저게 2017년까지 이미 이제 온난화가 됐고, 보면은 파란색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1.5도를 막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약간 가능성이 낮은 건데, 보시면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게 되시면은 CO2 순배출 경로가 되거든요. 보시면은 만약에 저 파란색으로 가고 싶으면 저희가 실제로는 2040년에 넷제로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까만 보라색 같은 경우는 2055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CO2 배출량이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반 정도 감축하고, 그 다음에 2050년에 넷제로를 유지해야지만 1.5도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또 추가로 이산화탄소 외에 메탄이나 에어로졸 이외의 복사 강제력도 감소돼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과연 1.5도 될 거냐? 3도는 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저희 과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2040년, 2050년에 못하고 나중에 감축하면 제자로 돌아올 것이냐, 그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140년 동안 계속해서 1%씩 증가했어요. 그래서 140년에 타배증이 됐다가 그 다음부터는 1%씩 계속 줄여가요. 다시. 그럼 제자리로 돌아올 거냐인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가 평균 기온이 저 중간 점선이 140년이고 저 뒤에 있는 점선이 280년이거든요. 140년이 쭉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버슈팅 됩니다. 지연 상승이 된다는 거죠. 온도가 더 올라가요. 몇 년 정도, 한 10몇 년 정도. 그 다음에 회복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래프가 천천히 회복되죠. 약간 완만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 280년 지난 다음에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해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것들을 CO2를 감축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3도 이상 간다. 만약에 그런 가정할 때는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지역별 상태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전에 했던 그 비가역성 실험에 대한 한반도의 반응인데요. 한반도 보시게 되면 저 강수량의 이제 편차가 되겠는데 남쪽은 좀 많아지고 북쪽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결국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상대한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지금은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밑에 오른쪽에 전지구 한 130km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대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5km, 그 다음에 통계 모델을 통한 한반도에 1km,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과학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0m 이하 수준의 굉장히 상세한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지구와 지역 시나리오를 통해서 저희가 생산한 자료들, 뭐 강수량이라든가 일자량을 주게 되면은 농업과 산업, 자연재해, 보건, 해양수산업에서 저런 정책들을 수립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가 간 협력과 대응 관련해서 배출장 정보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만큼 배출한다, 우리나라 이만큼 배출한다 하는데 나중에 국가 분담금이 나올 때 과연 그것들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저기 보시게 되면은 WM 같은 경우에서 CFC 11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고 지금 국가들이 보고하고 있고요. 저 밑에 왼쪽 그림 보게 되면 안면도에서 추정한 CO2 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까만 선으로 된 거는 중국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배출량을 산정한 양이고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 빨간색으로 된 거, 그건 저희가 안면도에서 관측한 값으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결국 굉장히 낮게 보고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향후 국가적 분쟁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데 오른쪽과 같이 저희가 안면도에 있는 기후감시소에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각 국가에서 얼마나 배출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그것들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이 이제 그 IG3 IS에 대해서 또 세계 기상 기구와 함께 발을 맞춰가지고 저희 국립기상과학원에서 21년도부터 그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해가지고 메탄, 그다음에 SF6, 그다음에 CO2에 대한 검증과 그 자료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요약 및 제안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지금까지의 과학적 연구 성과는 인구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티핑 포인트와 기상 위기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 시나리오 기반의 분야별 정책 수립이 굉장히 시급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응을 위해서는 IG3IS 기반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제안이 되겠는데요. 기후 위기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후 요소별로 특화되고 정교하고 상세한 과학적 전망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되는데요. 저 왼쪽에 있는 것들이 IPCC 6차 보고서를 위한 AR6 CMS 실험 체계입니다. 거기 보시면 파랗게 박스를 친 게 저희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죠. 21개 종류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래야지 해수면 온도라든가 아니면 CO2의 변화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특히나 아까 티핑 포인트 얘기할 때 거기 보면 동아시아의 온수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유럽이나 미국의 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동아시아 기후 티핑 포인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게 한반도 극한 기상, 한반도의 해수면 상승하고 연결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정책 환경 변화에 연관된 신속한 비교 실험이 필요한데 저희가 2050년에 네트제를 했다가 약간 변화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비가역성 실험 같은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학적 전망의 파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티핑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사이언티픽 티핑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실제로 액션을 하게 되려고 하면은 이코노믹 티핑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들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게 되면은 그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서 확 몰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시에탈 티핑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툰베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일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티핑 포인트가 넘어서면은 어쨌든 사회화, 운동화가 될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면 폴리티컬 티핑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할까? 뭐 대통령께서 이제 50년까지 넷째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 그래서 폴리티컬 티핑 포인트가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